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오늘의 스픽은 아침 신문 9개를 분석해 꼭 알아야 할 뉴스만 뽑아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관련 연일 강경 대응을 하면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 평화를 얻으려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이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날마다 핵위협 불사, 전쟁 준비 등 거센 표현을 동원해 북한과 대립각을 세워 대래의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군은 도대체 뭘 한 거냐라고 격려했다고 하는 등 감정적 반응도 마다하지 않았다 합니다. 또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당일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라고 말한 것도 부적절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다음날 국회 보고에서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애들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대응 실패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리며 여야 정쟁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내년 드론 대응 전략 예산이 절반 삭감됐다며 국회를 비난한 것도 올해 남은 예산이 내년으로 이어진 사정에 비춰보면 부정확합니다. 한편 이러한 강경 대응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에 간 덧탐사 기자들을 겨냥해서 11월 29일에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를지 보여줘야 한다. 법무장관 자택을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 등의 강경한 말을 쏟아부었죠. 이에 발맞춰 경찰은 언론이 취재하려고 초인종 2번 누른 것 같고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들의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정강석화처럼 바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덧탐사 강진구 기자 등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경찰이나 영장 신청이 있자마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나 모두 부적절하게 언론의 자유에 대응한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제 오후 1시 49분쯤 경기 과천시 가련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양 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큰 불이 나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추돌에 이은 화재가 순식간에 터널 내로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터널 안에서 탄 차량도 45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방음터널 내 화재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방음터널에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화재는 방음터널의 플라스틱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피해를 키웠는데요. 플라스틱 패널이 하염에 녹아내려 불똥이 비처럼 떨어져 방음터널은 뼈대만 남기고 전소했습니다. 터널 양옆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등 유독가스도 순식간에 내부에 가득 찼고요. 이러한 방음터널은 일반 터널로 분리되지 않아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도 없어도 된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방음터널 등 유사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올해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2236으로 지난해 말보다 24.89% 하락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시가총액도 436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코스닥도 1년 새 34%가 빠졌고요. 코스피는 아시아 주요 증시에 비해 하락폭이 컸는데요. 연초 대비 일본 니케이 지수는 9%,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5%가량 하락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투자자 예탁금도 1년 새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증시를 떠난 투자 자금은 금리가 많이 높아진 은행 예금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경제 한파 속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까지 내년에 25% 대폭 오른다고 합니다. 경제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는 겁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빠르면 내년 4월 300원씩 오릅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오를 경우 교통체계가 연결된 경기도와 인천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죠. 전기요금도 올해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인상이 예고된 상태인데 인상폭은 올해보다 2.7배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대중교통요금,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서민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기지표는 여전히 암울합니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혹한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고요. 공공요금은 치솟는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실적이 호전돼 15대 대기업 중 6곳만 직원 수를 늘렸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자산기준 국내 15대 그룹 주력 계열사 15곳에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분석했더니 모두 경영 성과는 개선됐지만 고용이 늘어난 곳은 6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고용 유지 능력이 약해진 데다가 향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 등의 이유로 인재 채용에 보수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업 성장 이퀄 고용 증가라는 등식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성장에 낙수 효과를 국민들이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이 무색해졌습니다. 주요 신문 일면에 삼성 광고가 다 들어가서 신문들이 모두 비슷하죠. 근데 오늘은 삼성 광고가 빠지니까 이렇게 다양한 광고가 배치되면서 서로 다 다른 느낌을 주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께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했다고 합니다. 또 정전협정 70주년인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 대한 걱정과 보다 단단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나눴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정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께서 함께 잡아주신 손, 따뜻하게 안아주신 마음을 깊이 간직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이날 해동은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연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하고 오부 요인인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신년 인사회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재명 대표는 부산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아까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죠.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이 신년 인사회에 왜 불참했냐고 물었더니 처음 듣는 얘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초청 이메일이 대표 메일로 접수됐다. 우리가 예정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불가하다고 행안부에 해신했다.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덜렁 보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행사와 관련한 참석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약도 있어 참석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에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참여를 했습니다. 취임 후에 노동계나 제1야당이 민주당을 만나는 것은 외면하면서 이른바 경제계 인사들은 계속 만나고 있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 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 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인들의 노력만으로 사상 최고의 수출을 기록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가 사상 최고였는지 의문입니다. 노동자들이 엄연히 경제의 중심축의 하나인데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죠. 노동자는 그냥 개혁의 대상에 불과한가 봅니다. 그리고 어제 경제계 신년 인사회가 끝나고 오늘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경제계에 선물을 줍니다. 반도체 기업 등 국가전력 기술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최대 35%까지 확대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세액 부담이 3조 6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감세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정부의 적극 재정이 요구되는 복합 위기인데 또 감세를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IRA에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4,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0조 원의 중세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웬일로 미국과 반대 방향으로 가네요. 왜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오르고 보수 정부에서는 내릴까요?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모두 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 지역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파리 대책 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겹겹이 규제를 강화했었는데 이걸 풀겠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부동산을 사고 파는 전 과정에 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인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전망이고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들만이 집을 사는 데 도움을 받게 되겠죠. 지금은 8%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를 푼다고 해서 갑자기 매수자들이 급증하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규제안은 전에도 본 적이 있지 않나요? 보시면 2014년, 즉 박근혜 정부 때죠. 새 경제팀 LTV, DTI 족쇄 푼다. 대대적 부동산 규제안으로 경제 온기 살리기. 이게 최근에 살면 복권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들어보니까 박근혜 정부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거의 부동산 정책이 비슷하게 가죠. 반면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보면 윤석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는 강화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우선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각 등급별로 세금은 물리고 규제도 넣고 대출도 더 조이기 때문에 실거주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큰 제약을 받게 되죠. 집값이 뛰면 투기 심리가 강화되고 무리한 대출로 집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를 강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줄여 투기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연인지 필연인지 진보 정부는 부동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주로 펴고 보수 정부들은 보통 건설 경기를 살리려 부동산을 푸는 정책을 주로 실시합니다. 즉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뛰는 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왜 부양하냐면요.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나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별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참여정부 기간 동안 32.77%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는 15.19%, 박근혜 정부 때는 9.88%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37%가 올랐습니다. 그럼 왜 진보 정부일 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까요? 대부분의 경우 전 정부에서 건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규제를 안 하는 정책을 하게 되면 그 부양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몇 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즉각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풀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펴고요. 이 안정화 대책의 효과가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정부인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발휘되고 있는 거죠. 이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판단해서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책의 효과가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나타나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북한 무인기 한 대 때문에 정부와 군이 망신을 당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는 지적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사태가 무엇 되길래 이 난리인지 전말을 한번 살펴보죠. 지난해 12월 29일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재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계획을 보니까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 구역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었죠. 합동참모본부 합참은 당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고요. 국방부도 북한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 또한 현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시 당일 비행 경로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국방부는 더 나아가서 김명주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적 행위라고 아주 세게 나갑니다. 이와 관련해 김병주 의원은 청와대는 무인기만 전용으로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전파 차단기가 많이 있다. 용산으로 관련 진지들도 이전했다. 그런데 한두 군데 말고는 군부대가 있는 저지대에 있다. 위치도 잘못됐고 수도방위 사령부와 연계도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군이 무인기 대응 시스템을 갖춘 상태였는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 구멍이 생기게 된 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런데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군이 이번엔 오버를 합니다. 드론 잡는 드론 킬러를 신속하게 개발하겠다. 스텔스 무인기는 연내에 생산하겠다. 합동 드론 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미 무인기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또 뭘 하겠다는 건지 한마디로 오버하고 있는 거죠. 군만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버합니다. 혹독한 대가, 압도적 전쟁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무기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갑니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9.19 군사합의는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부속문서로 체결됐는데 내용은 군사분계선 MDL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MDL로부터 10에서 40km 이내의 비행금지 그리고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과 대통령이 오버하는 가운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비행금지 구역이 뚫렸다고 군이 뒤늦게 실토를 한 겁니다. 군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 구역 진입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정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열흘 만에 번복한 겁니다. 군은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안전하다며 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그것도 여러 차례 합니다. 무인기의 고도, 대통령 집무실과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용산 대통령실 촬영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국정원에서 딴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은 자폭 무인기를 소량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밝힌 거죠. 대통령실도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또 도발할 땐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허용하겠다. 확성기를 틀고 전단을 뿌리면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으로 못 들어올까요? 황당합니다. 대통령실은 그런데 핵심에서 벗어나서 야당 의원에게 시비를 겁니다. 민주당 김병지 의원의 비행금지 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를 두고 당시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 이 정보를 어디서 입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지금 야당 의원의 정보 출처를 문제 삼을 때입니까? 윤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직후 그 책임을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기도 했었죠. 결국은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전을 문책하라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죠. 지금 서울이 뚫렸고 대통령실이 뚫렸는데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또 안 나타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방송 토론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 TV 토론에서 홍준표 의원이 질문합니다. 작게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나?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글쎄요,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작게 5015는 남침이나 비상시에 발동되는 저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당시 홍준표 후보가 그게 아니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상황에서 대북 계획이다. 발동이 되면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윤석열 후보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하겠다고요. 군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걱정입니다. 안보는 보수가 잘 지킨다는데 그리고 또 비싸야 몇천만 원인 무인기 한 대에 한 해 50조 원을 넘게 쓰는 우리 군이 뚫리다니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